우리가 잘 아는 왕들의 실제 인성과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교과서 속 얼굴은 늘 근엄한데 실록의 문장 사이를 들여다보면 왕도 결국 한 집안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순간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어렵게 말해 성정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결, 말투, 화가 치미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버릇입니다. 그 버릇이 궁궐에선 곧 법이 되고 인사가 되고 나라의 공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웅이나 폭군으로 단순히 재단하지 않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장면들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편으로 나눠 가겠습니다. 오늘 1편은 태조 이성계부터 세조까지 나라의 뼈대가 세워지고 집안의 균열과 권력의 온도가 동시에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2편에서는 성종의 균형, 연산군의 상처, 인조의 불안, 숙종의 결단, 그리고 영조나 정조 같은 후기의 왕들까지 왕의 마음이 나라의 방향으로 곧장 이어지는 순간들을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장면은 칼과 피가 아니라 집 안에서의 몸가짐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이성계의 집에는 일찍부터 어색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그가 새어머니 앞에서 유난히 공손했다고 남깁니다. 말로 효도를 자랑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낮아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고 방 안에 들어서면 무릎이 먼저 꺾이는 사람 말입니다. 새어머니가 내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하고 당부했다는 전승은 그 집안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능은 축복이지만 그 시대엔 남의 시기를 먼저 부르는 불시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조심성은 태조의 정치에서도 묘하게 반복됩니다. 나라가 바뀌는 날, 사람들은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누군가는 표정 관리를 못하고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빌미로 저 사람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칼집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때 태조는 칼을 말립니다. 당장 한 사람을 자르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세 판의 첫날부터 피가 튀면 그 불씨가 오래 남는다는 걸 아는 듯한 선택입니다. 가만히 보면 태조의 포용은 착함이라기보다 온도 조절에 가깝습니다. 불을 확 키우는 대신 불길을 낮춰 오래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전장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였다고 후대 기록은 전합니다. 장수가 병사에게 말 한마디를 던질 때 명령처럼 던지는 사람이 있고 부탁처럼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조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람을 붙잡는 법을 알고 있었던 쪽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태조의 얼굴은 화려하게 빛나기보다 조용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남습니다. 다만 그 조용함이 한번 방향을 틀면 나라의 판은 통째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뒤집힌 판을 다음 왕은 두려움으로 단단히 고정하려 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칼의 왕으로만 기억되곤 하지만 실은 말과 글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대엔 이미 머리로도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집안 잔치를 벌여 동네에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술상이 깔리고 웃음이 오가고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등을 한번 툭 치며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글재주가 났다. 당시 술자리에는 연귀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 한 수를 던지면 맞받아 즉석에서 또 한 수를 내놓는 놀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술자리 즉흥 말싸움, 순발력 겨루기입니다. 이방원은 그걸 잘했습니다. 말이 빠른 사람은 웃음을 얻지만 동시에 사람의 약점도 빨리 봅니다. 그 눈이 왕이 된 뒤엔 더 차갑게 작동합니다.
사생활로 들어가면 태종의 차가움은 궁궐의 안방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왕비 원경왕후와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태종이 후궁을 들이기 시작하자 왕비가 참지 못하고 후궁들을 불러 다그쳤다는 대목들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은 부부싸움처럼 보이지만 태종의 반응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왕비의 시녀와 환관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말하자면 왕비의 손발을 먼저 잘라 힘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울고 따지고 원망이 쏟아져도 태종은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립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정리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외척과 공신을 다루는 태종의 손은 빠르고 뒤끝이 길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질서를 세웠지만 사람들은 그 질서의 온도에서 벌써 떨기 시작합니다. 태종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따라옵니다. 새어머니 신덕 왕후와 관련된 흔적들이 도성의 돌로 남았다는 전승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목은 기록과 전승이 섞여 전해지는 부분도 있으니 단정하기보다 그만큼 뒤끝이 길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다 정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태종을 이 차가움으로만 세워두면 오늘 주제인 인성과 사생활이 오히려 반쪽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태종을 떠올릴 때 백성들 쪽 기억에는 그래도 나라가 정리됐지라는 말이 함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태종의 칼날이 궁궐 안에서만 번뜩였던 게 아니라 바깥의 어지러움을 잘라내는 쪽으로도 향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디라도 호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태종은 그런 억울함이 완전히 묻히지 않도록 소리를 올리는 길을 의식한 흔적이 자주 거론됩니다. 궁궐 문 앞에 북이 걸리고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그 북을 두드린다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북소리는 크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마음을 한 번쯤 붙잡아주는 장치처럼 느껴졌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구분해 붙잡는 시대였습니다. 이름과 신분이 눈에 보이게 따라다니도록 하려는 장치들이 굳어지면서 숨기고 싶은 삶도 더 숨기기 어려워집니다. 답답하고 숨막히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한 번은 잡아세운 질서로도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보고가 여러 길로 새지 않도록 임금에게 곧장 올라오는 길을 단단히 붙들어 놓으려 했다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신하들이 싫어하는 방식이기도 했지만 왕이 책임지는 자리를 분명히 하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태종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법과 규칙이 칼처럼 곱고 사람의 사정은 그 칼날에 먼저 베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뼈대가 잡힌 뒤에야 세종은 더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태종이 나라의 뼈를 세웠다면 세종은 그 위에 살을 붙여 백성의 삶으로 내려오게 했다고 보는 시선이 오늘날 강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던 무렵 궁궐 안 공기는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발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위를 한 태종은 물러났지만 군사일 같은 중요한 끈을 손에서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는 든든한 울타리였고 동시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압력이기도 했습니다. 이 틈에서 세종은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자기 색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온화함은 흐물흐물함이 아니라 계산된 절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단단히 잡아둔 틀 안에서 사람들의 숨을 트이게 해야 했으니까요. 세종을 성군이라 부르기 전에 실록은 그를 바른말하는 동생으로 먼저 남깁니다. 형 양녕대군이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충녕대군은 친척끼리 이러는 게 옳지 않다고 곧장 말립니다. 제사를 대충 지내고 바둑 내기를 하며 놀았을 때도 동생은 또 가서 말립니다. 말투가 부드러운 설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톤입니다. 그런 동생이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하니 형 입장에선 숨이 막혔을 겁니다.
결국 양령이 툭 내뱉는 말이 전합니다. 너는 가서 잠이나 자라. 이 한 문장이 세종의 성격을 오히려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세종은 바른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바른 말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생활의 재미가 확 살아납니다. 왕의 사생활보다 왕실의 사생활이 더 먼저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실록의 문장으로 굳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녕대군은 여인을 좋아해 도성 안에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날은 저 정도면 집안 망신이 아니라 나라 망신이라는 시선까지 만들어집니다. 왕실 안에서는 집안일로 덮고 싶어도 왕실 바깥에서는 곧 기강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번짐 속에서 세종의 얼굴이 또 하나 생깁니다. 따뜻한 왕이 아니라 집안의 흐트러짐을 국법의 언어로 고쳐야 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실록의 문장은 때로 차갑고 그 차가움은 왕의 감정이라기보다 왕의 자리에서 나오는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세종은 백성에게 너그러운 임금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집안의 세종은 의외로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술과 여자에 빠졌다는 말이 돌면 그 순간부터 세종의 목소리는 더 짧아지고 결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칭호를 거두라. 사람을 떼어놓아라. 도장은 작게 찍히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그날 밤부터 확 식어버립니다. 마당의 발자국 소리도 줄고 사랑채에 놓인 등잔불도 평소보다 일찍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왕실에서 사생활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다음 아침 조정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문제에서도 세종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장면들이 거론됩니다. 옛날에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는 7가지 이유가 있다는 규범이 있었고 그 규범은 왕실에서 더 날카롭게 작동했습니다. 지금 감각으로 보면 낯설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기준들이 실록 속에서는 실제 판결과 처분처럼 굳어져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집안 해프닝으로 덮어두는 대신 원칙으로 잘라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군의 그림자가 또렷해집니다. 백성에게는 따뜻한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집안이 흔들리면 조정은 그 틈으로 들어오고 정치는 그 틈을 먹고 자랍니다. 세종은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집안에 더 단단한 벽을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냄새가 강하게 나는 동시에 왕실이 얼마나 벌거벗은 집이었는지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서움이 웃음으로 나타나는 왕이 등장합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 웃음만으로 사람의 숨을 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조입니다. 세조는 활과 말, 사냥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전해집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통치도 종종 몸의 감각으로 합니다. 세조의 궁궐은 정적 속에서도 긴장이 남아있는 쪽으로 그려집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면 신하들은 자기 표정부터 점검합니다. 지금 웃어야 하나? 지금 숨을 죽여야 하나? 문헌에 전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조가 정승2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해놓고 신정승을 부릅니다. 신숙주가 대답하자 세조는 아니, 너 말고 새로 된 정승이라며 벌주를 먹입니다. 이번엔 구정승을 부릅니다. 구치관이 대답하자 아니, 너 말고 예전부터 정승이었던 사람이라며 또 벌주를 먹입니다. 신하들이 억지로 웃는 순간이 눈에 보입니다.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복종의 확인입니다. 왕이 웃으면 신하도 웃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 웃음이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그만하셔야 합니다를 꺼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조의 권력은 칼보다 웃음이 먼저 닿는 곳에서 더 무섭게 보입니다. 실록을 읽다 보면 왕의 성격이 그냥 성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집 안에서의 말투,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방식, 화가 치밀 때의 버릇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제도와 인사, 벌과 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왕의 사생활은 궁궐 담장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온도가 나라 전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태조는 조용한 포용으로 판을 바꾸었습니다. 태종은 가까운 사람부터 차갑게 정리하며 질서를 세웠고, 동시에 그 질서가 굴러가도록 바닥을 다지는 얼굴도 함께 남겼습니다. 세종은 따뜻함과 원칙을 동시에 품었고, 그 원칙은 집안에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세조는 권력의 온도를 웃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왕이니까 그랬을까요? 어쩌면 권력을 쥐면 누구든 그 사람의 버릇이 더 크게 보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임 안에서 내 말이 기준이 되는 자리에 서면 말투 하나가 분위기가 되고 농담 하나가 누군가의 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록을 읽는 재미는 옛 왕을 흉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왕을 사람으로 보며 오늘의 우리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왕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조용히 떠올리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여운은 2편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겉은 단정하지만 속은 늘 계산과 균형으로 피곤해지는 성종, 상처가 분노로 바뀌며 공포가 제도가 되는 연산군, 전쟁 뒤 불안과 의심이 얼굴에 붙어버린 인조 한 번의 판단으로 사람과 당파를 갈아엎던 숙종, 그리고 영조나 정조처럼 불안과 집착이 개혁의 힘이 되는 왕까지 더 사람 냄새가 강한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2편에서 꼭 보고 싶은 왕 한 분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2편도 꼭 함께 해주시면 실록 속 왕들의 사생활과 인성이 더 선명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재미있는 장면들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